박근혜 전 대통령 1심 18개 유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형 확정 때는 뭐 거의 90세를 넘겨야 출소가 가능할 정도로 형량이 나왔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정치적 희생양이라던 박. 오늘 국고손실 공천개입 징역 8년. 합해서 8년이 더 추가로 선고가 됐습니다. 자, 2차 대국민 담화 때 사익 추구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오늘 재판에서는요. 국정원 특활비 청 전달은 위법이 된 거다. 국고 손실했다. 어디다 썼다 이거죠. 국고 손실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뇌물 쪽은 무죄로 결정이 나서 판결이 돼서 징역 6년이 이 부분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공천 개입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 그래서 이 공천 개입건 시끄러웠었는데 요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8년 그리고 추징금 33억 원이 추징이 결정됐습니다. 1심입니다. 2심까지 가야 되지만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2018과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8과 20호 뇌물 관련한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 그리고 2016년 2월 2억 원 자금 수수에 대한 부분과 뇌물 수수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하고 2018과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이 각 판결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다수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자신을 지지할 세력에게 유리한 공천 방식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 오늘 재판 선고 1심인데요. 특활비하고 공천 개입 부분에서 합해서 징역 8년이 나왔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뭘까요? 일단 서정욱 변호사,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로 24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8년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최종심으로 결정이 된다면 24에다가 8을 더하는 게 됩니까? 그대로? 그렇죠. 이게 집행 단계에서는 못 바꾸고요. 아마 오늘 형을 정할 때 기존의 24년을 감안해서 형을 정한 걸로 판사가. 그러면 그대로 이 8년이 추가가 돼서 더해지면 32년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최종 이렇게 된다면. 병합이 안 되고 만약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이 병합이 안 돼서 그대로 확정되면 교도소에서 살 때는 물론 가석방이나 여러 제도는 있지만 병합할 방법이 없고요. 저는 이게 박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 큰 쟁점이 이게 두 개입니다. 일단 이게 박 대통령은 항소 안 합니다. 그럼 이게 항소 안 하면 원칙은 판단 안 해요. 직권으로는 잘. 물론 법으로 할 수는 있지만 안 한다 보고. 그럼 이게 검찰만 항소하면요. 앞으로 이게 두 가지 쟁점이 특활비가 지금 이게 국고 손실만 됐잖아요. 오늘 뇌물은 무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든 뇌물을 입증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박 대통령 이제까지 재판을 보면 최순실 승마 지원이 있지만 본인이 직접 뇌물 받아가게 10원도 쓴 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재판의 정당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활비는 본인이 쓴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게 뇌물을 입증한다. 형량을 올리려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박 대통령 처벌의 정당성을 위해서 검찰은 끝까지 이게 뇌물을 입증하려고 노력해서 항소를 하고요. 이게 큰 쟁점이고 그다음에 오늘 또 오전에는 기존에 이거 24년 재판 있잖아요. 그게 항소심 구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거는 말 3마리의 소유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순실 박 대통령 재판에서는 소유권이 넘어가서 뇌물 액수가 이게 72억이 됐는데
근데 이재용 삼성 재판에서는 36억 호화스포츠만 되고 말 3마리 소유권이 안 넘어간 거예요. 따라서 이게 말 3마리 이거는 엄청나게 대법원에서 답변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고 그다음에 특활비는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형량을 떠나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항소심이 다 진행이 되는데 이게 검찰 쪽에서만 항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검찰 쪽 주장만 놓고 다시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원칙은 근데 그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예. 항소 안 해도 법이 잘못돼 있으면 고치는 게 맞는데 예. 일단 대부분 이게 항소 안 하면 예. 판단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대변인. 네. 쟁점은 저 뭐라고? 오늘 선고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뭐 특활비 관련해서는 특별히 바뀔 게 없어요. 그건 뭐 항소심 가도 바뀔 게 없는 것 같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 저 부분은 이제 2년을 선고하셨는데 예. 그게 법정이 3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에 보면 5년인데 6년을 선고하신 거 보면 아마 그 깎아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량 감경으로 깎아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양형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나마 이제 사후적 경합범이라 해서 24년 전에 걸쳐 있는 죄가 예. 그 2년짜리를 사실은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1년을 깎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양형상 변화는 없다. 다만 이제 저기에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6개월이잖아요. 선고범죄는. 근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처벌이 왜 됐느냐 하면은 예. 10년짜리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좀 다툼의 여지가 좀 있고 예. 정무수석하고의 공모 여부 예. 이 부분과 그러니까 무죄 가능성을 향한 다툼의 여지는 조금 있다. 양형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구택 부대변인. 네네. 저는 이게 뭐 아까 이제 8년하고 24년 그대로 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항소심 재판 중이고 또 이제 1심 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따로 재판받았을 때 어떤 피고인한테 불이익하게는 안 하거든요. 그럼 대법원에서 뭐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병합되면 한 번에 아마 형을 받겠지 않겠느냐. 설령 또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형은 감안하거든요. 한 번에 재판받을 때 하고 별개로 받았을 때 불이익을 고려합니다. 근데 아마 쟁점은 당연히 이제 뇌물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제 뇌물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이라는 게 보통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국가기관 간에 대통령이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기관 이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이라면 이제 뇌물이 될 수 있는데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뭐 국정원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아마 뇌물죄는 쉽지 않을 걸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상소심에서는 계속 다퉈질 걸로 보고요. 알겠습니다. 형량도 아마 한 번에 받을 걸 뭐 나중에 대법원 가면 병합돼서 한 번에 형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오늘 저는 이제 24년 그동안 1심에서 받은 예. 재판 형량이 8년이 더해진다. 예. 이건 별 의미가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 지금 특활비 문제인데요. 특활비에 대해서 뇌물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고손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활비에 대해서 국회나 예산 그 입안 과정에 분명히 이건 폐지돼야 되는 조항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특활비를 쓰는 곳이 많죠, 지금. 그렇습니다. 국회는 사실은 특활비 총량으로 보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특활비 부분이 요 재판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어요. 자, 이번 정치권 얘기 조금 이어가 볼 텐데요. 고민이 깊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진통이 있었다고 할까요? 국회의원에 7번 당선됐고 요즘 말로 완전 고참 7선 의원입니다.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그의 출마 참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이고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강한 리더십, 문정부 뒷받침한다. 7선 이해찬 당권 출마 선언했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 판세가 요동을 칠 듯한데 과연 어떤 구도로 진행이 될까요? 보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대진표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해찬의 등판이 미칠 영향은 8.25 전국 대의원 대회 전당대회입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뽑습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 시작입니다. 자, 이미 출마 선언을 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분들입니다. 4선 경제통 김진표, 5선 원내대표 출신 이종걸, 2장부터 도지사 행자부 장관까지 김두관, 4선 북방 경제통 여러 가지를 내주셨네요. 송영길, 수석 대변인의 최고위원까지 박범계, 3선 최고위원 출신 이인영, 4선 사무총장 최재성. 요 분들 지금 나오려고 움직임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오늘 더해서 아직 뭐 선언을 안 하신 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오늘 더해서 저도 출마합니다. 7선 친노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등판을 했습니다. 고심하던 이해찬 당대표 출마 결심한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봤는데요.
주변에 간곡한 권유, 여소야대 상황에 안심할 수 없어서 중요한 시점에 7선으로 당내 기강 확립 아니면 문정부 성공을 위해서. 근데 모든 분들이 다 문정부 성공이라서 이 답변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